같아요. 시기를 연장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수정하거나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건지. 그 말도 있네. 그 말고는 뭐예요? 제가 대답해 줄 걸 바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야당은 그 주요 조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는 그 같은 야당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직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계속 미루는 거죠? 아마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결과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회동에서는 여야 양당이 조금 이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놓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이 당내 의견을 청취한 뒤에 오전 10시에 회동에서 다시 타결지을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4차례에 걸쳐서 마라톤 협상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어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도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 평행선을 달리면서 본회의 상정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민주당 숨 고르기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는지요?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모양새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변 외에는 민주당에는 열린민주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찬성하는 곳이 없어요. 국내외 언론단체, 시민단체 막론하고 이것은 반민주적인 악법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거의 99%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고 좀 계속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숨고르기, 모양새는 숨고르기입니다만 좀 청와대도 개입을 하고 지금 보도에서 잠깐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 약간 또 당내 중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모양은 그렇지만 결국은 강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 송영길 대표 당내 신중론에도 강행할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여권 언론들이 홍 대표에게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문희상 전 의원, 쥐를 잡다 돌끝 깬다. 유인태 전 의원은 4월 7일 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그날을 잊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권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당히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났던 네 분이 원조 친문 중진들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세 사람은 또 국회의장을 지냈고, 그렇죠. 거기다 김원기, 임채정이 또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언론 이 중재법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그렇죠. 근데 지금 속도 조절론이다. 네 사람이 좀 속도를 조절해라. 이거 잘못하면 소 고치려다 소 죽인다. 이게 쥐 잡으려다 독 고친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스를 신중을 기했습니다. 신중하자라고. 근데 이를테면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7일 날 밤을 기억하라라고. 4월 7일 밤 재보선 때 180석을 의석을 믿고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역풍을 받지 않았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속도 조절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히 지금 법안을 뒤로 미추는데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이요, 야당과 이 합의 없이 만약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청와대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선 경선 기획 단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안에서는 이제 뭐 내전까지는 아니고요. 건강한 토론이 있는 것이고 그런 토론의 결과와 또 야당과의 협의 과정도 또 필요하거든요. 실제 저도 청와대 일부에서 그런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 사실이에요. 아, 청와대에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강훈식 의원님도 들으신 적이 있어요? 있죠. 자, 국회 내는 뭐 한 10명 내외 의원들이 뭐 조건부 내지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청와대 내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철이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그냥 속도 조절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건지까지는 저희가 뭐 알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진의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사실은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굉장히 큰 그 비판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에 그 논두렁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다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흐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정말 그 청와대의 진의냐 아니면 그저 모양을 갖추고 뭐 이런 것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찌 됐거나 지금 현 단계에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문제를 그냥 지금처럼 아주 강행 처리를 했을 경우에 올 후폭풍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에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건 분명한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오히려 강행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요. 분명히 아까 유인태 의원도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다가올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비롯해서 권력의 이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지금 현재 이 법을 주도했고 그동안의 입법 폭주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아마 향후 10년 이상은 정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홍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야말로 30년 한국 정치판을 들여다본 눈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까 사실 이 법을 강행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질문을 아까 못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고 10년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진짜 교수님의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뭐 야당에서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게 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뚫고서 설사 자기들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고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언론 재갈법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야당의 요구.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해서 중재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강하게 촉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청와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런 당정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다른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보고요. 다만 바로 이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그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는 그렇다면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우중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문심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 덜컥 또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 또 오한 난처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여야 간에 협상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모양새 그 모양새를 좀 갖춰주길 바라는 게 저는 청와대 입장, 대통령의 저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마지막 협상에서요. 여야, 언론, 민간이 함께하는 언론 민정협의체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금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법안 내용의 개정 가능성, 지금 독소 조항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조항들의 폐기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할 수 없고 그냥 모양과 형식만 갖추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당이 제안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받기가 어렵겠죠. 뭐 이런 내용들의 어떤 옥신각신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입법 과정에서 있어 왔고 그리고 과거의 그 입법 과정을 보면 열린민주당이나 뭐 이런 당까지도 또는 무소속 그 당에서 문제가 있고 지금 기소가 되거나 이래서 지금 출당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소속들까지도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서 지금 여태까지 법을 다 통과시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당의 그 동안의 관행을 볼 때 아마 형식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4번의 마라톤 협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끝내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예정됐었던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끝장 토론도 불발이 됐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이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 뉴스는 처벌되고 있습니다. 단지 5배로 올리자. 그래서 제한시켰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민변도 만나고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 10시에 이제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지상파 방송에서 여야 대표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당에서는 방송사 간의 약속이고 국민과의 약속, 시청자의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이 모든 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맞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또 여러 차례 회의를 하겠지만 아마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언론법의 어떤 일부 작구를 놓고 지금 논란을 벌이는 게 아니라 대선 정국이라는 커다란 정적인 어떤 격변기, 권력 이동기를 놓고 여야 간의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겠다. 오늘 또 결국 밀고 당기다 결국 무산이 되고 결국은 여당 일방적인 어떤 강행 처리 국면으로 들어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며칠 전에 송영길 대표가 한 말씀이 이 법안 처리에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요. 야당을 보고 당신네들은 만난 야당만 할 거야? 당신네들은 여당 안 할 거야? 이거거든요. 지금 한 일주일가량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속내거든요. 여당으로서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게 그것도 속내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강행 처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강행 처리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6개월간의 대선 전국이 전부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릴 것이고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당은 그 비용을 아주 크게 지불할 거다. 그렇군요.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법이 처리가 될지 아니면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지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늘부터 지역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합니다. 각 후보들 첫 경선 투표 격전지죠.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각 캠프와 후보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압승을 통해서 전체 경선 과정에서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시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충남북 대전 세종을 합쳐서 충청 대세 시대를 저 추미애가 열겠다.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확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메가시티 얘기도 나왔고요. 첫 총리는 충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있어서 충청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민주당의 그 기반이 그 호남이잖아요. 우선. 근데 역대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충청권이 없이는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청은 무조건 먹어야 따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 지금 아주 충청권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충청권에서 경선을 시작을 하면 그 여파가 바로 원거지인 호남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뭐 사활을 건 그야말로 후보들은 사활을 건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온갖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충청권에 선물을 하고 있는데 또 충청권의 유권자들이 또 그 아주 그 현명한 그동안에 아주 균형 잡힌 판단을 많이 했어요. 선물 준다고 쉽지가 않다 이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준다고 그냥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충청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충청의 충자가 중심이잖아요. 중심 가운데. 그래서 충청의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심을 잡아온 그런 유권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뭐 충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선 후보들 충청의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 뭐 충청의 사위다. 이 전 대표 첫 총리를 충청 인사로 모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충청의 민심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원래 충청도 민심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이제 특성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가끔 자주 강의를 가보면 도무지 이 반응을 참 예측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를테면 호남이라든지 또 영남이라든지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지금 어느 정도 표심이 나타나 있고 여론조사로 사실 어느 후보의 유불리가 상당히 좀 드러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충청도는 아직 알기가 쉽지가 않고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낙연 이제 후보는 좀 조직력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지지 기반이 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대세를 굳힌다 아니면 뒤집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충청도의 첫 판세 결론에 따라서 이후에 경선 과정이 상당히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당 후보들이 거의 지금 충청도 첫 경선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국회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9년 선거법 위반 재판 과정에서 무료 변론을 받은 사실을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고 또 여당 내부에서도 공격이 있습니다. 어제 이 논란 당사자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을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거는 누굽니까? 이 지사입니다. 이 지사가 본인을 직접 요청했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선임하면 선임에 대해서는 약정을 할 때 금액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받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럼 저쪽에서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도 없었고. 그러면 아예 저희 수임에 약정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료봉사예요? 증명이라도 해줬으니 후보자님이 50만 원 정도라도 받으시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후보님께서는 뭐 값어치 있는 일도 한 게 없는데 몇십만 원이라도 받겠냐 하면서 지금까지 안 받으셨죠? 예.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이건 이하건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후보님? 행위에 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무료 변론을 하셨잖아요. 이건 부정선거의 선거가 매우 크다는 말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요, 송도한 후보자 수임료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줄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지나간 것처럼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뭐 이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가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저도 이제 대학 교수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생들이 가져오는 커피도 안 마셔요. 다 돌려보냅니다. 뭐 커피 한 잔 가져오는 것도 돌려보냅니다. 뭐 그것이 꼭 뭐 얼마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떠나서 뭐 저는 청탁금지법이 대학 교수의 인격을 상당히 모욕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이 받지 않습니다. 자, 거부를 하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요, 이게 변호사 수임을 무료로 했다는 거예요. 변호를 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하지만 선임비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분명한 계약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삼성에서 말이에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한테 말 3마리를 쓸 수 있게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고가의 말이었었죠. 고가의 말이었죠.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승마 산업 혹은 승마계의 발전을 위해서 말을 사서 탈 수 있게 해줬다. 정유라뿐만 아니라 누구든 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승마 산업 발전, 승마계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뭘로 지금 처벌이 됐습니까? 뇌물죄로 처벌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이재명 지사의 이 사건은 뭐였냐 하면 형님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대한 TV 토론에서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 안 했냐 그렇죠. 그 문제였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과 정유라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형평성이나 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시청자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민변에서는 시국 사건이나 아니면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에서는 무료 변론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게 관행이다. 이렇게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냐 안 했냐 그리고 2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시국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저도 이제 과거에 시국 사건 민주화 운동 반도체 투쟁 과정에서는 아마 좀 민변 출신들의 무료 변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약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독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시절에는 많이 있었죠. 그렇죠. 시절도 다르고 이제 지금 사안 자체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다분히 이게 이제 정치성을 띠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게 악재는 악재인데 이재명 지사의 과연 지지율이 얼마나 영향이 주느냐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황교익 사건에 잇따른 논란,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이재명 지사 지지율에 별 큰 영향을 못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이 이제 논란인데 그러니까 이걸 누가 판단할 겁니까? 당내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기관, 어떤 조직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것도 당내 경선 문제를 하는데 사법부에 또 넘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논란 아무래도 지속되겠지만 과연 이재명 지사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가할지 그 부분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좀 놀랬던 게 이제 송도한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청탁금지법 대전제 자체는 직무 관련성인데 나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인데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선물을 받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느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을 오해한 건가요? 이 청탁금지법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미풍양속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도 청탁금지법의 범위에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요. 저는 송도한 지금 후보자가
어떠한 판단을 했고 개인적인 판단을 그래서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 사안의 이 판단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소위 공익사건 혹은 시국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이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처벌이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 자체 보시면 형님을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토비 토론상에서 이제 말하자면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대법원에 가서는 뭐 이렇게 무죄가 됐지만 고등법원까지는 300만 원 이내 판결이 나왔었다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별도로 아마도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걸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이 선거 전국에서 이재명 지사 측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민주당 내 경선을 같이 치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서 당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주장과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당원 지지자를 비롯한 상당수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에서도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민변은 굉장히 오랫동안 회원이 공익적인 부분들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거나 또는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지지한다라는 의미에서 변호인의 이름을 올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금품 수수라든지 용역 제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전 지사의 캠프.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다시 한번 이제 불을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모습인데 민주당 경선에도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변수로 작용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땐 큰 변수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쪽에서도 송도한 변호사가 과거에 민변 회장 시절에 이 지사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름 정도를 올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부로 정치적인 상당히 논란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렇게 비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탁이 힘든 악재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큰 탈 없이 넘어갔던 걸 전례를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 정치적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선두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노조가 낙하산 인사가 무려 90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경기도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지자체에 다 이런 상황인 건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공공노조에서 문제를 삼고 있네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이재명 지사의 이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하고 황교익 씨 사태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그 지방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히려 광역자치단체장의 공공기관장 임명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참에 전수조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 측만의 문제냐 아니면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장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개 문제입니다. 다 조사를 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금 한 3명 정도가 이미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불거졌고요. 황교익 씨는 뭐 사퇴를 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공공노조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나오면서 90명의 명단을 제기했어요. 90명이 전부 다 뭐 이 낙하산이나 코드나 혹은 부자격자라고
부적격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재명 지사 캠프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뢰밭이 생겼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의 이 황교익 씨 문제도 그랬습니다만 네. 이것을 변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해명이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유자격자를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격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 거쳤다는 것은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거는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네. 자기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네.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이제 오늘부터 지역 순회 경선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어제부터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에 1차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 8명으로 압축될 예정인데 윤 전 총장 후보 등록 첫날 충청 지역을 찾아서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굉장히 바닥 민심을 샅샅이 훑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충청도는 뭐 여당한테 중요하지만 야당한테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더구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고향이 이제 충남 논산이고 공주 집성촌이 있기 때문에 충청도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충청도 대망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 JP라든지 반기문 이런 분들이 거론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나 민심을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충청도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 눈에 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 여야 불문하고 충청도 민심은 아직도 좀 주의 깊게 관망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튼 충청도가 여야 후보들과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충청도가 차기 대선에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호남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좀 상당히 여러 가지 갈라졌기 때문에 다만 막판까지 민심이 기다려서 충청도는 아주 뒤늦게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후보들을 봤을 때는 사실 큰 요동은 없습니다만 범야권 후보만 봤을 때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거든요. 지금 범보수 입장에선 오차 범위로 격차가 줄어든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나온 그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특히 호남 지역에서 보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경선 규칙, 경선 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 거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의 그 선택을 놓고 결정을 놓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더욱더 심각해진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냐면 굳이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호남이 이제 민주당 텃밭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호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두드러지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그 근거를 찾지 못한다면 역선택에 대한 그 설명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오히려 경선 룰이 에 대한 그 갈등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는 나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역선택 관련해서 근데 요번 주에 보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말하는 홍준표 의원이 지지도 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역선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역선택을 놓고 아마 참 국민의 당내에 아무튼 치열하게 아무튼 공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경선 룰을 두고도 아마 끊임없이 뭐 작은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